예, 잠깐 쉬었고요. 녹화가 진행되고 있고, 자, 제가 이-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저는 지금 1강 녹화하는 날 지금 쭉 스트레이트로 이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오후인데 목이 좀 많이 잠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달아서 막 했더니. 아무튼 2장도 생각보다 좀 빨리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지금 2장 보시면 이제 뭐 기준과 공시제도 뭐 이런 거 남았는데 좀 진도의 여유가 있어서 잠깐 몇 가지 공지사항 같은 거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첫 시간에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첫 시간에 얘기하면 했어야지 더 좋은데 지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게 인원이 되게 많아요. 70명이에요. 이번 또에 70명인데 이 70명의 출석 체크를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70명을 출석 체크하려면은 LMS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이 각 주차의 학습 내용 제가 업로드한 자료들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두 개로 올려주잖아요. LMS에 직접 업로드하거나 유튜브에 업로드해놓고 링크를 걸어주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걸 클릭하든 표시가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뭘 조회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각 주차별로 뭐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들은 내용이 이제 이름들 학번하고 이름들이 쭉 나와 있으면은 1주차에 내가 업로드한 어떤 거를 받는지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안 받거나 받거나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돼요. LMS에 올린 동영상이 있고 유튜브에 올린 링크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체크돼 있으면 돼요. 어쨌든 강의를 뭐 파일을 열어봤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파일만 열어봤다고 그냥 출석 체크해주면 안 되잖아요. 정말 들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주차별 무슨 학습 관련 퀴즈를 내라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제 퀴즈 풀었는지도 나와요. 왼쪽에 나오는 게 두 개가 나와. 퀴즈를 열었느냐, 답안을 제출했느냐 이렇게 나와. 정답이냐 오답이냐 안 나와요. 제출 여부하고 받는지 여부가 나와.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둘 다 한 학생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취가 돼 있어. 퀴즈를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한 학생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떠야지 이제 출석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랑 이 둘 중에 하나랑.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자기는 분명히 퀴즈를 풀었대. 자, 정답을 체크하고 많이 해봐서 이제 알 것 같기도 한데 이 제출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제출하기를 해줘야지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이거 딱 하면 자동으로 전자 출석부에 반영이 되냐? 안 그래요.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 70명 거를 이게 엑셀 화면으로 보거든요. 엑셀로 열어가지고 누가 어떤 상태는 그러면 저 출석부에다가 출석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70번을 해야 돼요. 70번을. 근데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이게 온라인이니까 저도 지금 강의 미리 녹화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시간 맞을 때 듣고 막 이런 게 또 비대면의 장점인데 그걸 잘 활용하시라고. 야, 늦게 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했어요. 지난 학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막 12주차 수업 출석 체크 끝난 다음에 11주차 걸 열어가지고 그땐 결석이었는데 지금 체크된 애가 있는지 다 봐요. 10주차 것도 봐. 거꾸로 막 앞에까지 간다고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인원이 60명인가 그랬는데도 엄청 많이 들었고, 지금 70명에다가 퀴즈까지 있고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석 체크를 언제 할 거냐면, 우리 수업이 이제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러니까 시간표상 월요일 날 뭐 6, 7, 8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 8, 9교시인가? 어쨌든 월요일 날 오후가 수업 시간인데, 이 수업 시간이 돼야지 그때 이후부터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의 업로드는 보통 녹화를 한 금요일에 하면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이나 이때 올려줄 거예요. 미리 이 수업 시간 전에는 올릴 거예요. 올리면서 제가 컴퓨터에 앉은 김에 올리면서 이거를 열어서 지난주 거를 체크를 해줄 거예요. 응? 그리고서 내가 그 체크를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들었단 말이야. 저한테 막 메일 보내거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업 들었는데 왜 출석 체크가 안 돼 있나요? 막 이러면서, 내가 아직 체크를 안 했고, 내가 체크할 당시에는 아직 안 들은 거야, 학생이. 그쵸? 그럼 그 학생들 거 언제 하냐? 다음 주 내가 또 LMS에 로그인 해가지고 강의를 올리는 일을 할 거잖아요. 그때 얘를 또 다운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얘까지 이렇게 다운이 되겠죠, 여기 있는 내용까지. 응? 그러면 이때 들었다가 나한테 체크 안 되는 학생들을 이때 올리면서 같이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늦게 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할 때도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언제까지 해줄 거냐?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제가 무제한으로 해줬는데, 이렇게 3주차까지 끊을게요, 이제. 그러니까 1주차 출석 체크는 3주차 수업 때까지 안 들으면 그 이후에 들어도 내가 이거 안 볼 거예요. 안 열어볼 거야. 너무 힘들어. 이게 4주차 출석 체크할 때 그 전주, 전전주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런 거, 이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그 줌으로 우리 얘기할 때 뭐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출석 체크를. 아시겠죠? 관대하죠? 3주, 거의 한 달 유예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더. 지각 아니고 그냥 출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퀴즈는 제출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게 퀴즈 제출하기를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오답일까봐 다른 친구한테 정답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확실한 답을 내기 위해서 제출하기를 늦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출석 체크만 늦어지는 건데, 자, 퀴즈가 성적에 제가 반영된다고는 했는데, 기말고사가 훨씬 크게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퀴즈는 솔직히 이거 미리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기말고사 비중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말고사랑 출석인데, 어차피 비대면이라 중간고사 없고요. 출석인데, 출석 체크할 때 이제 퀴즈가 들어가는 거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평가 2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동점자가 나와요. 응? 동점자 뭐 같은 점수를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동점자들 중에 이 경계에 있는 애들이 있어. A와 B의 경계, B와 C의 경계에 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누구는 A를 주고 누구는 B를 줘야 되는데 둘이 점수가 똑같아. 이럴 때 반영할 거예요. 이럴 때만. 이럴 때 이제 퀴즈 점수가 누가 더 좋았나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동점이라고 하는 거는 출석 점수까지 포함한 점수예요. 그게 다 동점일 때 그때 또 누가 더 우월한지는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 맘이지. 그럴 때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뭐겠어요. 기말고사 문제 중에서 서술형 주관식에 대한 답을 누가 더 정리를 잘하고
풀이 과정을 명쾌하게 잘 썼냐 뭐 이런 거가 좀 반영이 되겠죠. 단답형이나 객관식은 그런 여지가 없겠지만 그 정도의 동점까지는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을 두려워하지 말고 퀴즈를 잘 풀어서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안 낼 거예요. 한 문제 정도 낼 거고 주차마다 그러니까 출석 체크가 이게 비대면이니까 출석 체크가 정말 오래 걸려요. 예전에 대면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쫙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하는 게 사람이 많아서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3주까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공지사항 얘기를 했고, 자 이제 공시제도 뭐 얘기했는데 이거는 앞에 1강에서 하면서 했어요. 이게 갭이란 얘기 했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해가지고 이 갭이라고 한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그리고 그 밑에 회계기준은 홈페이지 그 그림 왼쪽에 보면 일반기업 회계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뭐 거의 회계기준이라고도 안 해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국제 회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왜 중요하지 않냐면 있긴 있는데 보세요.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라고 되어 있죠.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이 재무제표가 상당히 자의적인 게 많거나 그냥 세법에 따라서 그냥 만들었거나 실무적으로 그렇거든요. 감사를 안 받는 회사들은 외부 감사를 모든 회사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받는 재무제표 감사받는 게 상장회사, 금융회사는 당연히 받는 거고 비상장회사는 자산 규모가 뭐 120억 이상이 되거나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산이 100억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 이상이 되고 막 규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120억이 안 되는 회사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은 감사를 안 받아요. 그럼 재무제표를 정말로 맘대로 써도 되냐? 맘대로는 쓰지 말아라 하면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걔네들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나오기 이전에 그 비예감 회사들 나름대로의 회계 기준이 있어요. 회계 기준까지는 아니고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그냥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해요. 왜냐면 세금 신고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규모가 진짜 조그만 100원짜리 회사여도 주식회사 자본금 100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100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는데 그 100원짜리 회사도 법인세 신고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재무제표는 세법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그냥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중소기업들은 이제 세법에 따른 기장을 많이 해요. 장부 기입을 세법에 따라서 많이 하고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일단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세법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이라는 걸 따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무회계에서 배우는 거죠. 회계상 수익, 비용, 이익은 이런데 법인세법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얼마를 더해주고 얼마를 빼주고 항목들은 어떻고 걔가 어떻게 관리되고 이런 것들을 막 다루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비예감 회사들은 이런 회계 기준 엄격하게 지켜야 될 회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 감사를 안 받으니까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감시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법에 따라서 만들면 아무도 태클을 안 걸잖아요.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세법에 따른 그 회계 처리를 많이 합니다. 세무조정 사항이 거의 없죠. 재무제표 자체가 세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공시제도는 그림 2-3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상법에서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및 열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회사는
언제까지 뭐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시를 해야 되고 주주가 뭐 그 장부 그 회계장부를 볼 수 있게 요청을 하면 뭐 제공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아무 주주나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주주 중에 뭐 몇 분의 몇 이상이 요청하면은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상법은 상인에 대한 회사에 대한 법규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건 회사 사업자건. 그러니까 상법은 모든 회사가 다 적용받는 규정이에요. 대신에 상법에서는 그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될 의무, 뭐 누가 요청하면은 줘야 되는 의무 이런 거. 감사가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승인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외부 감사인이 아니고 회사 내부에 있는 감사,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 감사가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되고 재무제표는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상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요. 상법에 그 지금은 없어졌을 건데 있나 없나 어쨌든 유명무실한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산재무제표 공고 의무라는 게 있어요. 상법에.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은 3월 말 막 이때 경제신문들 보면은 회사 뭐 대차대조표 공고해가지고 막 회사 재무제표들이 막 신문에 나왔어요. 조그맣게 일간 신문에 게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누가 해 요새. 그게 옛날에도 그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게 그거 안 해도 제재 규정은 없었어요.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게 왜 생긴 법이겠어요. 그 옛날에 어떤 공시제도, 인터넷 이런 공시제도가 없던 인터넷이 없던 시절 그리고 언론사의 어떤 압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재무제표 실내도 신문사에다 광고비 줘야 되잖아요. 그 언론사의 압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겼던 건데 그거 없어졌을 거예요. 요새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외감법은 뭐냐면 줄여서 외감법인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쓰기 힘들어. 이래서 외감법이라고 불러요. 법 이름 되게 이상하잖아요. 외감법 도대체 무슨 법이야? 외감법이 풀네임은 이겁니다. 그 약자로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책에도 그냥 외감법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자체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유한회사 있죠. 유한회사, 주식회사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유한회사들이 예전에는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 감사받아야 되니까 굳이 상장할 생각 없고 하면은 그냥 유한회사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편하니까 감사 안 받아도 되고. 근데 이 법이 바뀌었어. 최근에. 옛날에 이 법이 80년대에 생긴 법인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2018년 이때까지 쭉 유지됐던 것 같아요. 2018년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유한회사도 감사 대상이 돼요. 유한회사도. 그러니까 감사를 안 받으려고 꼼수를 써서 주식회사로 안 하고 유한회사로 했던 회사들은 다시 감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 통합법, 자통법 이렇게 들어봤죠? 자본시장 통합법은 자본시장법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회사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이런 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상장회사는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 말고 검토라는 것도 받아야 돼요. 반기에는 반기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분기마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분기 재무제표도 감사인한테 검토를 받아야 돼요. 회계사한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공시제도가 있고, 감사는 또 이런 외관법이나 자통법에 의한 감사 말고도 다른 법에서도 외부 감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기에도 이게 왜 상증세법에서도 이제 그 비영리 기관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정 감사인데 상증세법에 의한 감사도 이런 외관법 대상은 아닌 외부 감사인 거죠. 그 의료재단, 학교법인 막 이런 데도 다 외부 감사를 받고 있고요. 정부는 외부 감사는 아니고 복식부기 장부에 대한 그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도록 돼서 검토. 감사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인데 정부는 그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 기간은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기간이에요. 1년 결산. 근데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결산기면은 결산을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면은 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끝내요. 그러면 이 회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물론 데일리로 다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기간을 한 3개월을 더 준 거예요. 그리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결산기로부터 3개월까지. 꼭 3월 31일은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기 때문에 3월 31일이 된 거예요. 상장회사들은 보통 1월 말 빠르면 2월 중에 각 결산 다 끝내서 재무제표 공시 다 끝나요. 비상장회사들이 이제 3월까지 가요. 어렵고 오래 걸리고 감사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회사들 많잖아요. 회계사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한정적이잖아요. 회계사들이 모든 회사의 감사를 1, 2, 3월 달에 다 하는 거예요. 요새 제가 제일 바쁜 시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상장회사들 좀 캐파가 되는 회사들 먼저 감사를 끝내고 3월 달에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회계 감사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기준 대상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법인세 신고하고 막 얼마나 바빠. 그 회계법인은 이때 제일 바쁘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결산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예요. 이게 회계법인의 결산기야. 얘네들 거 해주느라 자기 걸 못하거든. 자기가 1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해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특이해요. 학교는 개강이 3월 1일이죠. 학교 회계는요.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28일에 끝나요. 이게 학교 회계. 학교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요. 회계 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이거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1, 2, 3월이 이 회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장 비지 시즌이죠. 자, 교재 이제 그 64페이지 용어 정리 나오는데요.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이 뭔지 보시고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거 다 중요한 얘기들이네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습 문제라고 해가지고 구멍 뚫어놓고 채워넣는 상당히 유치한 문제죠. 이런 거 유치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중요한 거는 4번, 4번, 2번, 4번 중요하고요. 1번은 그냥 뭐 이런 것도 문제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8번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8번은. 이거는 나중에 관리회계를 본 다음에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8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고 이게 2장에서 나와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뭐 10번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이해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장에서 여러분들이 건져야 될 거는 뭐냐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형식 그리고 각각의 재무제표 이름들하고 재무제표가 나타내는 바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등식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2장에서는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게 사례 연구에 있는 2번이에요. 사례 연구 2번 보시면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회계 등식이야.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1번 보면은 어떻게 풀까 이거?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네. 쭉 이어지는 건가? 자, X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산, 부채, 자본을 이렇게 있으면 1번 상황에서 부채하고 자본이 1,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래. 이랬을 때 자산은 얼마인가 그랬죠. 이거예요. 되게 쉽죠. 자산 얼마예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2번은 X2년 중에 자산과 부채가 800만 원, 500만 원 증가했대요. 그럼 X2년 중에 자산과 부채가 자산이 800만 원 증가했대. 부채는 500만 원 증가했대. 이렇게 됐을 때 X2년 말 현재 자본이 얼마니? X2년 말 이어지는 거네. 이렇게 되면 X2년 말에는 자산이 얼마예요? 4,800이 됐겠죠. 부채는 1,500이 됐네. 그럼 자본은 얼마일까?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4,800만 원에서 1,500만 원 빼면 자본이겠죠. 3,3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본이 300만 원만큼 늘었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플러스 300 이렇게 된 거죠. 자본이 왜 300만큼 늘었을까? 자산이 800 늘고 부채가 500 늘었으니까 자본은 300 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4,800, 부채는 1,500, 자본이 3,300이 된 거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건 좀 이따 일단 이거 하고 설명합시다. X 3년 중에 자산이 700만 원 증가했대. 자본이 500만 원 감소했대요. 그러면 X 3년도 말에 부채가 얼마냐? 이거예요. 자산이 얼마예요? 지금 4,800에서 700 늘었으니까 5,500이 돼 있죠.
자본은 3,300에서 500이 빠졌어요. 2,800이 됐겠죠. 그럼 부채는 얼마가 돼 있을까? 응? 5,500 가고 2,800이 2,700이네. 그쵸? 응? 부채가 800 늘어난 거죠. 맞나? 1,500에서 2,700이니까 아니다. 1,200 늘어난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응? 이해되세요? 자본이 감소했어. 자본이 500만큼. 그쵸? 이때하고 비교하면 1년 동안 자본이 500만큼 감소한 거예요. 감소하는데 자산은 700이 늘었는데 부채가 자산이 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가지고 자본이 감소한 거예요. 어? 이때 1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자산이 4,800이고 부채가 1,500이고 자본이 3,300이었어요. 그렇죠? 합계가 4,800이지. 이랬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산이 늘었어. 5,500으로. 근데 부채가 1,500이었던 게 늘어난 거야. 2,700으로 늘어난 거야. 그래서 자본은 전년도에 있는 3,300보다 더 작은 2,800이 된 거예요. 자, 기업이 자산을 늘렸어도 부채를 자산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본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겠죠. 이게 늘어난 크기가 있고 이게 막 더 커버리면은 자본은 감소하겠죠. 같아지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4번. X 4년 중에 부채가 300만 원 감소하고 부채가 300만 원 감소했대. 자본이 300 증가했대. 자본이 300만 원 증가했다면 X 4년 말에 자산은 얼마인가? 이거거든요. 부채는 2,700이었다가 300이 줄었으니까 2,400이 됐네요. 자본이 늘었어요. 2,800에서 300 늘어서 3,100이 됐어. 그럼 자산은 얼마예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2,400하고 3,100 더하면은 5,500이 된 거죠, 자산이. 그대로죠. 응? 왜 그대로죠? 부채가 빠진 만큼 자본이 늘었으니까 그대로인 거네. 그쵸?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어떻게 또 엮어서 내냐면 우리가 아까 자본 얘기할 때 자본은 크게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책에는 뭐 자본잉여금, 뭐 기타 포괄손익, 자본의 구성요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중급회계 두 번째 책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본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회계 원리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배워요. 회계와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사실상 그래요. 거의 자본거래라는 게 뭐냐면은 주주하고 회사하고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해요.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거래, 고객과의 거래 이런 거 말고 회사가 주주하고 거래하는 거. 주주가 회사에다 돈 넣어. 회사가 주주한테 배당해.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 말고 나머지 자본들은 거의 다 자본거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주가 액면가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뭐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생기고 액면가보다 싼 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뭐 자본조정이라는 게 생기고
회사가 주주한테 주식을 매입해. 그런 건 이제 자기 주식 매입이라고 하는데,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한테 사서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 그게 주주가 되는 거야, 거꾸로. 그런 걸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자기 주식을 취득해. 막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거래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거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자본은 왜 바뀌어요? 자본이 막 변동을 했어. 응? 자본이 변동했다라는 거는 자산 부채가 움직였으니까 자본이 변동한 거죠. 자산 부채가 움직이면 자본은 변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산 부채가 움직인 원인이 자본 거래가 아니야. 응? 회사하고 주주하고 거래한 자본 거래를 통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자본 거래를 통한 게 아니고 그냥 자본이 움직였어. 뭐죠? 이익밖에 없어. 이익. 응? 이익.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갖고 이런 식의 문제들도 많이 내요. 단서를 이렇게 달아요. 기중에 자본 거래는 없었다. 이런 단서를 달고 여기서 이런 거에서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기 순이익이 얼마 났냐? 이게 어떤 거가 당기 순이익일까요? 여기서 자본 거래가 없었대. 당기 순이익이 뭐예요? 자본 거래가 없었대. 얘가 그냥 그대로인 거야. 변동한 건 다 얘란 얘기죠. 자본이 늘어난 만큼이 당기 순이익이에요. 자본 거래가 없다라고 하면은 X1년도의 당기 순이익은 요 300만 원, X2년도의 당기 순이익은 손실 500만 원이 되는 거죠. X4년도의 당기 순이익은 3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역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기중에 자본 거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본의 변동은 손익인 거예요. 전부 다 손익. 이익의 변동인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당기 순이익인 거예요. 제가 약자 설명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판서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된 것도 있어요. 습관. 굳이 판서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습관이 된 건데, 당기 순이익을 이렇게 써요. NI. 넷 인컴의 약자예요. 넷 인컴. NI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익숙한 약어입니다. 우리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도 당기순이익 NI라고 많이 썼어요. 당기순이익이란 뜻이에요. 넷인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약자를 쓰는 게, 재무상태표를 쓸 때 이렇게 BS라고 많이 써요. BS. 이게 영어로 밸런스 시트예요.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고, BS도 그냥 재무상태표를 대신하는 말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경영학과에서는 회계학 시간이 아닌 다른 뭐 재무관리 시간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그냥 BS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교수님들이. BS,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의 약자예요. 밸런스가 영어로 균형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의 균형 그런 뜻도 있는가 하면은, 하여튼 보면 이게 잔액이라는 뜻도 돼요. 잔액.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이 잔액을 나타내 주는 표예요. 그 옛날에는 이거는 거의 이제 바뀐 지 얘는 이제 10년이 됐나 보다. 10년이 좀 넘었다. 재무상태표라고 안 하고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대차대조표. 차변과 대변을 대조해주는 표 해가지고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 옛날에. 그래서 뭐 이때는 이제 밸런스 시트가 되게 익숙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개정이 됐고요.
근데도 이 대차대조표 때부터 쓰던 영어 표기 BS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게 뭐 대차대조표를 이게 대차를 밸런스 균형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은 밸런스 시트가 대차대조표고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이게 약간 영어로 쓴다고 하면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막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쓴다고요. 그냥 여전히 BS라고 써요, 이것도. 왜냐면 잔액이니까. 그리고 이제 FS 이렇게 써버리면은 FS는 뭐의 약자냐면 그 재무제표를 다 총칭해서 FS라고 많이 하고요. 또는 어떤 feasibility study라 그래가지고 사업성 평가 뭐 이런 걸 그냥 FS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용어가 헷갈리니까 재무상태표는 이름이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어도 옛날부터 쭉 BS라고 써왔어요. 밸런스 시트 이렇게 쓰고 있고, 손익계산서도 약자가 있어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쓰는데 PL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프로핏 앤 로스 해가지고 이제 PL 이렇게 쓰고요. 또 인컴 스테이트먼트라 그래가지고 IS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용어를 써도 이거는 손익계산서구나. 이렇게 써요. 뭐 현금 물음표는 그냥 뭐 캐시플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게 막 길게 쓰기 귀찮아서 약자를 쓰는 건데, 근데 이 약자들이 요 BS랑 PL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NI하고 정말 많이 쓰는 약자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이건 좀 첫 시간에 제가 보통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익숙해지진 않았겠다. 익숙해지진 않았을 거고, 느낌은 왔을 거예요. 이런 거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 칠판에 제가 판서한 것도 그렇고 앞에 우리가 그동안 쭉 봤던 거 보면 어디를 볼까? 48페이지 표 2-2 재무상태표의 기본 형식, 여기 보면 이제 숫자들을 현금이 얼마예요? 6천만 원, 유동자산 2억 1천만 원, 좀 이렇게 툭툭 읽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21만 원을 2억 1천으로 읽은 이유는 여기 단위가 1,000원이라 그랬다 그랬죠. 21만 1,000원이기 때문에 2억 1천만 원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이렇게 숫자를 읽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건데 2억 1천만 원을 이렇게 쓰면 저도 이게 2억 1천만 원인지 몰라요. 0을 세봐야지 알아.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세가지고 2억 1천만 원이구나 이렇게 아는 건데요. 이게 숫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 콤마를 찍잖아요. 많이 봤죠. 콤마를 찍어요. 근데 전공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공대생들은 콤마 안 찍더라고요. 그냥 뭐 n승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콤마를 찍어주면 이제 화폐 단위를 되게 읽기가 쉬워져요. 여기에 공세개 더 붙으면 이제 2,100억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000원 단위마다 콤마 붙는 거 아시죠? 1,000원이고, 저는 그러니까 10,000원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게 10,000원이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은 뭐 귀찮으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것도 10,000원이에요. 여기다가 단위가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죠. 실무적으로 일할 때 제가 많이 쓰는 게 100만 원 단위 많이 써요. 얼마예요? 100억이죠, 100억. 막 세봐야 알죠. 근데 이게 콤마가 익숙해지면은 숫자를 읽기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면 숫자에 막 써 있어요.
이렇게 800만 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근데 위에 단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0만 원 단위예요. 삼성전자 재무제표는. 100만 원 단위. 여기에 100만이 더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숫자가 크니까 원 단위로 안 쓰고 100만 단위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100만 단위면은? 응? 얼마야? 그건 나도 읽기 힘들다. 그쵸? 80조인가? 그럴 거예요. 80조. 맞나? 이게 이제 여기까지 1억, 1000억이니까 8조네, 8조. 8조.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8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는 8조란 얘기예요. 이런 숫자를 이렇게 콤마 구분져 갖고 그 쓰고 읽는 방법도 익혀두시면 재무제표를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진도 때문에 시간을 잠깐 끌어봤는데 67페이지에 있는 그 연차 재무보고에 의해 사례 있죠. 이거는 지금 할 수는 없고 지금 이거를 해본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 기본적인 거 배우고 나서 이제 회사 그 재무제표 사례 분석하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트라고요. 다트. 한글로 다트라고 쳐주세요. 뭐 네이버 검색창이나 요새는 그냥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한글로 다트라고 쳐주세요. 이게 주소는 dart.fs.or.kr. 앞에는 그냥 이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있어요. 뭐 이건가? 이것만 있어요. 월드와이드웹 없고 따따다 없고 이것만 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한글로 다트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떠요. FSS가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기업 재무제표 공시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서 회사 이름 검색하면 재무제표들을 그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의 재무제표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회사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비상장회사도 외감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그 감사받은 감사보고서가 다 공시가 됩니다. 그래갖고 어느 회사가 뭐 재산 상태가 어떤지 실적이 어땠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상장회사는 감사보고서랑 연결감사보고서 이 정도만 딱 뜨는데 상장회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가. 그래갖고 회사 이름 검색하고서 그 안에서 상세 조건을 해가지고 뭐 사업보고서라든지 감사보고서를 찾아서 검색을 해야 돼요. 상장회사들은 수시로 뭐 공시하는 게 많잖아요. 뭐 주권 발행상 신고를 한다든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바뀌어도 신고해야 되고 무슨 어떤 경영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많아서 상장회사들은 수시로 공시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어떤 중요한 투자가 있었다 이런 것도 다 공시를 하거든요.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회사 이름만 갖고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더 소팅을 한번 해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복식부기를 배울 건데 이 3장이 그 복식부기의 핵심입니다. 복식부기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예요. 3장 가서도 한번 하겠지만 맛보기를 잠깐 보여주면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응? 이걸로 다 하는 거고 자산은 왼쪽에 적어주고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에 적어줘요. 자산의 자리는 왼쪽, 부채하고 자본의 자리는 오른쪽이야. 이런 거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적다 보면은 그걸 합치면 그게 이제 재무제표가 되는 거거든요. 응?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뭐 했어요? 자본 안에는 이익잉여금이 자본에 포함이 되죠. 응? 이익이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익은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얘가 이익이죠. 자, 이게 자리를 보세요. 자산 왼쪽, 부채 오른쪽, 자본 오른쪽이에요. 근데 자본 안에는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
손익계산서를 쓰려면 수익하고 비용도 적어줘야 되거든요. 얘는 어떻게 적어줘? 자산을 왼쪽에 적어주고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에 적어줘요. 근데 자본 안에 수익 빼기 비용이 있어. 그러면 수익을 적어주는 자리도 오른쪽이겠죠. 비용은 오른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야. 아까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었던 거를 플러스 만들어주려고 부채 오른쪽으로 넘긴 거죠. 그래도 플러스가 되려면 왼쪽으로 와야 돼요. 왼쪽에 자산하고 비용이 오고 오른쪽에 부채 자본 수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적는 방법이 이제 복식부기인 거고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1강보다 좀 더 짧기는 했는데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지만 연습장 같은 게 이제 필요해요. 오늘도 있었으면 더 좋았고 제가 뭐 판서를 한 게 뭐 회계 처리를 한 건 아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뜨는 게 많아져요. 여러분들도 필기하라는 게 아니고 따라서 써보는 거, 써보는 훈련. 이 회계가 뭐예요? 회계 정의, 식별하고 측정해서 보고하는 시스템 어떻게? 기록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기록. 장부를 기록하는 거가 회계인데 기록하는 걸 배우면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지 않아요. 기록을 해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쓰는 거를 챙겨 오시고 계산기도 갖고 오면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